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구립 등빛 도서관에 가서 이방인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쓰고 최 헵시바가 옮겼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이것만으로는 알 도리가 없으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약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 버스를 타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밤샘을 한 뒤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변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줘야 할 일이었다. 아마 이틀 뒤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조이는 표하겠지. 지금은 어찌 보면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다가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늘 하던 대로 셀레스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들 나를 동정하며 슬퍼해 주었다. 어머니란 특별한 존재라오. 셀레스는 내게 이런 말까지 건넸다. 식당을 나올 때는 모두들 론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었다. 나는 정신이 좀 멍해서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잊고 있다가 에마뉴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렸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삼촌의 상을 치렀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그렇게 서둘러 뛰었던 데다가 흔들리는 버스, 휘발유 냄새, 하늘과 도로에서 번쩍이는 햇빛,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깜박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양로원으로 가는 내내 잤다. 눈을 뜨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가 웃으며 멀리서 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 라고만 대답했다. 양로원 마을에서 2km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걸어갔다. 바로 엄마를 만나려고 하자 관리인이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이 바쁜 탓에 난 조금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인이 줄곧 말을 건넸다. 드디어 원장실로 안내받았는데 원장은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가 맑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나는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원장은 서류철을 뒤적였다. 메로스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군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네요. 원장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난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말을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당신 어머니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편이 더욱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이곳에 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과는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 재밌게 지낼 수 있지만 당신과 살았더라면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가고 처음 며칠은 자주 울었다는데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몇 달을 지나 집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면 그때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습관 때문이었다. 레몽이 회사로 전화를 했다. 그의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일요일에 알제 근처의 조그만 별장으로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고는 싶은데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곧 레몽은 여자친구와 함께 오라고 했다. 온통 남자들 뿐이라 그녀가 오면 그 친구 부인이 매우 좋아할 거라고 했다. 사장이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얼른 통화를 끝내려고 했는데 레몽이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이 초대 이야기는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다른 일을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아랍인 한 폐에게 하루 종일 미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지난번 그 정부의 오빠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그 남자를 발견하면 내게 알려주게. 그의 말에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전화를 삼가고 열심히 일하라는 잔소리를 들을 것을 생각하니 짜증이 솟구쳤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아직은 막연한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파리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를 하려는데 혹시 그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자넨 젊은이 그런 생활이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네. 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생활이 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람이란 대개 생활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어떤 생활이든 비슷비슷하며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그렇게 불만이 있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만이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언제나 질문을 회피하는 데다가 야심도 없다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사장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 생활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학생 때는 야심도 좀 있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던 것이다. 저녁에 마리가 와서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죠? 마리가 말했다. 나는 다시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며 원한다면 결혼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은 마리이고 나는 그저 승낙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해 주었다. 마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나를 나무랐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자기처럼 만난 다른 여자가 청혼을 해도 승낙했을지 물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는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또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내가 싫어질 때까지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뺨이 타오르는 듯했고 땀방울로 눈썹 위에 고여가고 있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같은 태양이었다. 그때와 똑같이 매가 아팠다. 머리의 모든 혈관이 한꺼번에 피부 아래서 쿵쿵댔다. 그 햇빛에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한 걸음 몸을 옮긴다 해도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칼을 뽑아 나를 겨누었다. 태양빛이 칼 위에서 번쩍 튀었다. 기다란 칼날이 되어 내 이마를 쑤시는 듯했다.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두꺼운 막으로 미지근하게 눈덩이를 덮었다. 눈물과 소금의 장막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로 태양이 때리는 심벌스 소리와 칼에서 뻗어나온 눈부신 빛만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 칼날은 속눈썹을 쑤셨고 괴로운 두 눈을 파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모든 게 흔들렸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려 불의 피를 쏟아내는 것 같았다. 내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잡았다. 방아쇠는 당겼고 매끈한 권총 자루에 배가 만져졌다. 바로 그 순간 짤막하면서도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한낮의 균형, 행복을 느끼던 바닷가의 침묵도 깨뜨려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는 이 아랍인의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은 보이지도 않게 깊숙이 박혔다. 마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 같았다. 체포된 뒤 곧바로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라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처음에 경찰에서는 내 사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와 달리 일주일 뒤에 만난 예심 판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도 처음에는 내 이름,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만을 물었다. 그런 다음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를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한 뒤 꼭 그래야만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다. 나는 내 사건이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선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사법부가 그런 사소한 일까지 맡아 해주니 아주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내 의견에 동의하고는 법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해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판사는 커튼을 친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는데 자신은 어둠 속에 앉은 채 책상 위에 밝힌 등불이 내가 앉은 안락 의자만을 비추게 했다. 이런 장면 묘사를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장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 그를 보니 말쑥한 얼굴에 움푹 들어간 푸른 눈, 큰 키에 길게 기른 회색 수염, 100발에 가까운 수북한 머리카락 등이 분별력이 있어 보였다. 입술을 쫑긋대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호감이 가는 상태였다. 방을 나서면서 나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려고도 했으나 그 순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튿날 변호사가 나를 만나러 형무소로 왔다.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으로 꽤 젊었는데 머리카락은 공을 들여 올려붙인 모습이었다. 날씨가 더워서 나는 셔츠 차림이었는데 그는 검정 양복 차림이었다. 끝이 접힌 정장용 칼라에는 큼직한 흑백 줄무늬 모양의 이상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당신은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신념이라는 것은 모두 여자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다.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 내가 빈손인 듯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게는 확신이라는 게 있다. 나 자신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대한 확신, 당신보다 더한 확신, 내 인생과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도 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은 대신 다른 일을 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나는 마치 내 정당함이 인정될 이 새벽을 이제껏 기다리며 살아온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나는 그 이유를 잘 안다. 당신 역시 그 까닭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항상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내 미래젓 밑바닥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아직 닥치지도 않은 세월을 거슬러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할 것도 없는 이 세월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들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당신의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과 운명,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오직 하나의 숙명만이 나를 선택하고 오직 하나의 숙명만이 당신들과 같이 나의 형제라는 호칭을 쓸 수 많은 수혜자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나? 사람들은 누구나 특권을 가진 존재다. 세상에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머지않아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당신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살인범으로 고발당했으면서도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된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가치로 따지면 마찬가지다. 로봇 같은 그 작은 여자도 마송과 결혼한 파리 여자도 내가 결혼해 주기를 바라던 마리도 모두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웰레스트가 레몽보다 훨씬 낫지만 결국엔 둘 다 내 친구라고 한들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키스를 해준다 해도 그게 어쩌다는 말인가? 이 사형수야. 알기는 해. 미래의 저 밑바닥에서. 이런 것들을 외쳐대며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내 손에서 사제를 떼어내고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돌아서 가버렸다. 그가 나간 후에 나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눈을 뜨자 바로 위에 별이 보였고 들판의 소리들까지 들려왔다. 한밤의 냄새, 흙냄새, 소금 냄새가 풍겨와 관자놀이가 시원해졌다. 여름의 놀라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때 밤의 저 끝자락에서 뱃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였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생명이 사그라져가는 그때 약혼자를 둔 것인지, 왜 다시 시작하는 놀이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 생명이 꺼져가는 양로원 근처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처음부터 다시 살 준비가 되었던 게 틀림없다. 아무도 그 누구도 엄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고 모든 희망을 비워준 듯 온갖 징조들과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가 가진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이 열린 것이다. 나와 세계가 무척 닮아 마치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려면 내게 남은 소원은 오직 하나. 내가 덜 외로워하도록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그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징후에 가득한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여기서 메르소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